평화적이면서도 가장 훌륭한 방법으로 대만을 중국이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중국이 민주화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어요. 중국이 민주화되면, 민주주의 국가가 되면 미국이 중국하고 맞짱 뜨자고 할 이유도 없고 서로 이제 막 경제 협력하자고 난리 날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중국이 민주화됐는데 대만에 대해서 무력 침공할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이게 민주정부가 됐으니 굳이 또 우리가 중국하고 통일 반대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대만이 자치권을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 민주정부니까 그래 그러면 그 자치권 인정해 줄게 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외에는 전부 피를 흘리는 방법이에요. 지금 이제 한미 동맹, 군사 동맹, 미일 군사 동맹, 미국이 이제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을 만들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 미국 쪽의 생각은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을 체결하는 게 그나마 지금 미국 입장에서 가장 튼튼하면서도 비용이 적게 먹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군사 국방비 지출이 지금 이제 엄청나게 이제 부담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가 떠드는 게, 역시 그거 왜 우리 돈 들여갖고 우리 그 젊은이들이 가서 그걸 막아줘야 돼? 미국만 괜찮으면 되는 거야? 이런 거잖아요. 트럼프가 되면 다들 그래서 중국 쪽으로 가서 붙어? 미국에 이제 이른바 그 오피니언 리더 그룹들이 있어요. 그 그룹들 생각은 다 그런 생각이에요. 왜냐면 미국은 패권 국가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세계 최강의 패권 국가고 중국이 도전하는 걸 용납 못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은 좀 지가 대장 노릇하고 어쩌네 우리가 떠들어 봐야 의미가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 실제로 패권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겠다라는데 우리가 해라 마라 할 힘도 없고 말해봐야 먹히지도 않고, 마찬가지로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중국이 대만은 중국 땅이야. 그래서 대만 통일해야 돼. 할 거야. 대만을 통일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뭘까요?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맞짱 떠가고 다이다이 맞짱 떠가지고 전쟁에서 대만을 무력 통일하는 거? 아니면은 전쟁하기 전에 미국이 건모가 그래. 대만 네가 먹어. 줘버리는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뭐가 있을까요? 대만이 백기투항하는 거. 중국한테 미국 너 하고 미국 중국한테 백기투항하는 거. 또 이제 그 홍콩하고는 약간 대만하고는 이렇게 가장 평화적이면서도 가장 훌륭한 방법으로 대만을 통일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대만을 중국이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뭐가? 응? 한 절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중국이 민주화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어요. 중국이 민주화되면, 민주주의 국가가 되면 미국이 중국하고 맞짱 뜨자고 할 이유도 없고 서로 이제 막 경제 협력하자고 난리 날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중국이 민주화됐는데 대만에 대해서 무력 침공할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이게 민주정부가 됐으니 굳이 또 우리가 중국하고 통일 반대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대만이 자치권을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 민주정부니까 그래 그러면 그 자치권 인정해 줄게 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외에는 전부 피를 흘리는 방법이에요. 이거 빼놓고는. 근데 사실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미국에 있는 게 이게 지금 우리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게 그 미소 냉전 시대하고 다르게 우리 예전에 공방이나 아카데미에서 했잖아요. 이건 체제 대결이라고 했잖아요. 민주주의 가치관 체제, 민주주의 체제 대 공산주의 체제. 공산주의라고 했더니 그 절대 권력과 독재 체제, 절대 권력 체제 이거잖아요. 이미 이제 미소 냉전 때에는 시장 경제 대 계획 경제, 공산주의 경제 대 자본주의 경제 대립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제 블록화, 봉쇄를 해가지고 블록화를 했잖아요. 근데 싸움을 했는데 승부가 나버렸죠. 승부가 나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구소련 붕괴하고 러시아도 시장 경제로 가고 중국도 이제 시장 경제로 바꿨어요.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우리 이러면 안 돼 해가지고 시장 경제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경제 면에서는 다 똑같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예요. 근데 지금 뭐가 이제 다르죠? 절대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푸틴, 시진핑. 예. 그다음에 더 심각한 것은 중국은 이제 공산당. 러시아는 그나마 되게 공산당이 있긴 있죠. 근데 이제 푸틴 당이죠. 푸틴 당이 절대 다수당이죠. 어쨌든 그것도 거기는 선거는 한다고 그랬잖아요. 형식적으로. 중국은 선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이나 그 남중국해 문제나 그러니까 민주주의 체제로 바뀌면 상식이 통해요. 이제 국제법의 룰이 통해요.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민주주의 대 절대 권력, 이른바 이제 그 독재 체제 간의 대립 대결을 구도다. 가치관,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가치관, 개인의 자유나 인권을 최고의 어떤 목표로 하는 민주주의 어떤 그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독재 권력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 가치관을 갖는 세력 간의 대결이다. 냉전 시대하고는 달리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이게 전쟁을 하면은 서로 이게 같이 망하죠. 전쟁을 하는. 전쟁 안 하고 가장 확실하게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중국 자체가 민주화되는 거예요. 민주화되는 중국 자체가 민주화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민주화 운동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천안문 사태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중국 사람들이 어떤 그 뭐랄까요?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못하죠. 지금 많이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절대 권력이나 독재 권력이라는 게 특징이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떤 정보나 언론이나 개인의 자유나 뭐 이런 것들을 완전히 딱 이렇게 통제하고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조건 상명하달의 구조죠. 그러면서 절대자적인 어떤 입장에 서서 지도자가 보살펴준다 이거예요. 인민들의 삶을 보살펴주고 챙겨준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떠받든다 이거죠. 영원히 해주세요라고 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중국 사람들도 이미 이제 밖으로 이미 많이 나왔고 해외 구경도 많이 하고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다들 알고 있죠. 다들 알고 있죠. 중국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지는 이렇게 중국의 어떤 공산당의 일당 지배 체제 내지는 그 주석의 절대 권력 지배 체제 이것들이 민주주의 체제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는 중국 내부적으로 민주화 어떤 세력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절대적으로 신경을 써서 막 이렇게 감시하고 탄압을 하고 싹을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장 두려워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절대 권력화 될수록 사실은 취약해지죠. 절대 권력화 될수록 취약해지죠. 예를 들어서 소련 같은 경우도 얼마나 절대 권력이었어요. 7명 그 지도부가 7명, 8명인가 집단 지도 체제로 이렇게 하면서 구소련 붕괴되기 전까지 이렇게 쭉 폐쇄적으로 이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무너졌죠? 구소련이 어떻게 무너졌죠? 경제난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경제난 때문에. 중국이 절대 권력이 공산당이나 이런 것들이 무너지려면은 중국도 경제 대란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지금 중국은 어떤 상황입니까?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경제가 계속 안 좋다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중국의 경제 대란이나 이렇게 경제 위기를 초래하도록 하는 뭔가 압력을 가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죠. 그걸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미국이 그렇잖아요.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이 지금 계속 지금 이제 거기 압력을 가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전쟁을 하면 다 죽으니까 중국 내부적으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그 절대 권력이 붕괴해서 민주 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그런 전략적 의도가 깔려 있는 거다 이거예요. 미국의 대중국 경제 봉쇄 정책의 의도는 그런 거다 이거예요. 구소련이 무너지고 동유럽 같은 경우도 동독이나 이런 것들도 다 어땠나요? 다 경제난 때문에 넘어졌잖아요. 경제난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도 그래서 중국 그 공산당이나 그 시진핑 주석이 극력 회피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경제적 고립이에요. 그래서 경제적 고립, 극력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국 기업들이 처음에 개혁 개방해가지고 쭉 왔는데 지금 이게 확 방향 중국이 노선이 확 틀어진 게 사실은 시진핑 집권하면서부터 틀어졌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 이제 덩샤오핑하고 장쩌민하고 그다음에 장쩌민 다음에 후진타오였나요? 후진타오만 해도 굉장히 물렁물렁해졌어요. 절대 권력이 물렁물렁해졌는데 시진핑이 집권하면서부터 또 강성으로 돌아섰어요. 점점 이렇게 시장 경제에 그 중국이 부패에 넘어가더라도 부패가 만연하더라도 사실은 이런 이렇게 권력형 부패가 어떻게 보면은 민주화의 어떤 씨앗이기도 해요. 이런 권력형 부패가 만연하면 그리고 그다음에 절대 권력의 힘이 물론 이렇게 약화될 때, 물론 후진타오가 제일 약화됐거든요. 그러니까 덩샤오핑이 있었고 장쩌민이 그다음에 조금 덜했고 후진타오가 이제 장쩌민의 어떻게 보면 꼭각시 뭐 그런 느낌일 정도로 물렁물렁했다가 시진핑을 바뀌면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시진핑이 부러지면은 뭔가 또 계기가 생길 수도 있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중국이 민주화되는 게 가장 해피하게. 세계 전체적으로 가장 해피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중국이 민주화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 문제도 자동 해결돼 버려요. 그렇죠? 중국이 민주화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데 어쩌는데 막아버릴 거 아니에요. 중국과 국경선도 넓고 긴데 중국의 압력을 받을 것 아니에요. 지금 러시아가 버티고 있는 게 중국에서 이제 물자가 확 들어가니까 서방 쪽이 미국이나 유럽이 제재를 해도 중국이 이제 어부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문제도 자동뽕 해결돼 버리고 더불어서 북한 문제도 자동뽕 해결돼.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의 민주화 체제가 미치는 파급력이나 영향이 세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대사적으로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런 걸 민주화 체제로 전환 중국이 바뀔 수 있는 뭔가를 자꾸 이렇게 압력을 가하든지 뭔가 이렇게 유인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공산당이. 서로 간섭하지 말자 이거예요. 너희들 체제는 너희들 체제고 우리는 우리 체제가 따로 있으니까 체제에 대해서는 서로 시비 걸지 말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체제에 대한 시비, 뭐 중국의 인권 문제는 어쩌라고 그러죠. 체제에 대한 어떤 시비도 시비지만은 가장 그나마 효과적인 방법은 경제적 압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미국의 중국의 경제적 봉쇄는 계속 이제 강화돼 갈 수밖에 없을 거고 서로 힘겨루기도 하면 할수록 강화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런 틈 속에서 일본이든 한국이든 중국과의 어떤 그 경제적인 관계도 점점 좁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금 이제 한국 기업들 웬만한 기업들은 다 지금 중국에서 철수했잖아요. 철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중국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이제 일부 반도체 공장들이나 이런 것들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죠. 지금 패권 전쟁과 관련 특히 이제 이쪽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군사적인 긴장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이제 그 시나리오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서 가장 그 평화적이면서도 가장 그 해피한 모두가 다 해피한 그 가장 쉽다라 그럴까 수월한 해결 방법이 중국이 민주화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잠시 이렇게 쉬는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중국이 만약에 민주화가 되면 아마 세계사적인 대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거의 전대미문에 엄청난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중국이 민주화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시아도 이렇게 이제 봉쇄가 되고 완전하게 봉쇄가 되고 북한은 이제 자동으로 북한 문제는 거의 한국 입장에서는 남한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가 거의 자동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중국이 민주화가 되면. 그러니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른바 여기 안보적인 입장에서 뭐 이렇게 친중이다 뭐다 이런 것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논리적인 주장이나 근거가 좀 빈약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다음에 그만큼 중국의 어떤 그 민주화가 엄청난 이렇게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정말로 그 최대의 어떤 역사적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럴 정도로 엄청난 일이 될 거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런 기회는 끊임없이 올 겁니다. 특히 이제 중국. 관련해서 특히 이제 미국은 러시아를 이제 우습게 본다 이거예요. 지금 심하게 말하면 지금 이제 미국의 최대 지금 이제 그 대상은 중국이다. 중국은 충분히 미국하고 다이다이로 맞짱 뜰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본다 이거예요. 중국은.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보자고요. 이제 중국하고 미국의 어떤 힘을 비교를 한다고. 인구 면에서 보면 어떠나요? 미국이 지금 한 3억 3천이고 뭐 중국이 14억이잖아요. 근데 이제 30년, 50년 후에 어떻게 되나요? 중국이 14억인데 이제 7, 8억으로 줄어들고 7, 8억으로. 미국은 거의 4억 정도. 조금 늘었다가 이렇게 멈추는 게 4억 정도. 그러면 이제 인구 면에서도 이렇게 이제 차가 줄어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과학기술 면에서 어떤가요? 중국이 지금 이제 어떤 학문적인 어떤 과학기술 수준은 많이 따라왔죠. 그래서 그 국제학술지라든지 어떤 최고 논문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거의 이제 미국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물론 분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차이는 있지만, 분야별로 차이가 있지만, 특히 이제 중국은 이렇게 이제 쪽 ICT 쪽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뭐랄까 많이 따라오는 상황이다. 과학기술. 그 다음에 이제 산업 엔지니어링 쪽은 어떤가요? 산업 쪽은. 분야마다 서로 강한 쪽이 있는 산업 쪽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강하죠. 산업 엔지니어링의 어떤 기술력이나 혁신력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강하죠. 중국은 이제 지금도 산업이나 엔지니어링 쪽은 카피잖아요. 요새 최근에 나온 그 전기자동차 그 샤오미 봤나요? 그거? 다 카피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렇게 이제 그 첨단 기술 제품이나 어떤 고부가 가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이 이제 아직은 미국하고는 차이가 있죠. 물론 이제 국방 같은 경우도
중국이 아직 이제 미국에 비해서 뭐 핵전력 같으면 한 3분의 1 수준? 뭐 이 정도이니까. 계속 이제 중국이 이제 막 급격하게 그걸 이제 증강을 해 가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병력수로 보면 중국이 뭐 인민해방군이 뭐 압도적으로 많겠죠. 인구수가 많으니까. 근데 뭐 미국하고 중국이 만약에 싸운다 그러면 어디서 싸우겠어요? 대만이나 중국에서 싸우겠죠. 미국의 원래 그 군사 전략이 항모 전단을 기반으로 하는 그 싸움이고, 미국 본토에서 싸우지 않는, 절대로 안 싸운다라는 그런 걸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본토에 위협을 가하는, 예전에 쿠바라든지 지금 베네수엘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는 가차없이 그냥 하죠. 그 다음에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한다, 그래서 아주 단호하게 대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 국방력이라든지 군사력이라든지 또는 그 군사적인 어떤 그 전쟁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미국이 훨씬 중국보다는 많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아직은 미국이 중국보다는 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우위에 있다. 다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미국하고 이렇게 다이다이 맞들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왔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런 중국에 대해서 계속 지금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중국이 사실은 민주화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는 민주화가 일어난다면은 세계사적인 일이 벌어질 거다. 정말 그야말로 이렇게 가장 이상에 가까운 세계 평화 시대를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를 별로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별로 본 적도 없고, 그냥 전부 미국하고 중국이 이렇게 갈등을 갖고 있고 싸우고 있고, 이제 패권 전쟁이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거기에만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쏠려 있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대응을 해야 하냐, 대만 문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남중국의 문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반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만 서로 이렇게 대립하는 문제들에만 초점을 가지고 있지, 보다 더 이제 큰 틀에서 그런 가능성, 시나리오들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그나마 이렇게 해피한, 모두가 중국 사람들한테도 가장 해피하고 한 시나리오가, 물론 거기에서 이제 중국 공산당 기득권의 기득권이 잃는 정도겠죠. 절대 권력자가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는 정도가 되겠죠. 그걸 대가로 해서 중국 사람이나 전 세계 사람들이 해피하다라면은 그 이상 좋을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를 사실은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생각을 해서 뭐 해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진핑 주석이나 중국 공산당은 저는 완전히 그냥 죽여야 돼, 저놈은 암살시켜야 돼,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끊임없이, 그렇게 될 기회가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다고 저는 봐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경제난이 이제 점점 심화되어서 경제 대란으로, 경제 위기로 발전하면 충분히 뭐 그런 어떤 그 권력에 대한 어떤 일본 중국 인민들의 어떤 불신과 어떤 도전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겠죠. 실제로 지금 그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전부 이제 검열하고 통제하고 있지만 하면서도 상당수 중국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민주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국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뭐 영화다 뭐다 근데 왜 중국이 그런 거 못하느냐? 이건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유가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바뀌어야만 한다. 바뀌지 않으면 절대 못 따라간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라고 이제 밖에 나가서 다른 나라 해외여행도 많이 다 했을 거고,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뭐 유학도 갔다 온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돈도 벌어서 이제 나름대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간섭 안 받고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중국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어떻게든 돈 빼갖고 밖으로 튀려고 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건 뒤집어 놓고 말하면은 중국의 어떤 체제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물론 이제 14억 명 중에서 1억 명이 중국 공산당 당원이라고 그러니까 그 1억 명이 얼마나 감시 눈을 번뜩이고 있겠어요. 그리고 중국 자체적으로도 지금 이제 공산당의 통제랄까 권력 강화를 위해서 이제 중국 내부적으로 이렇게 좀 단속을 강화하는 폐쇄적인 어떤 그런 조치를 또 강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까지도 이제 간첩법인에 뭐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들 지금 이렇게 떠나고 있잖아요. 스스로 폐쇄적인 그런 행태도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권력 유지에 지금 이제 몰두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권력 유지가. 뒤집어 놓고 말하면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가장 탄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불안정하다라는 걸 또 반증을 하는 그런 행태를 그런 무모한 정책들을 한다라는 것은 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됐느냐. 배경이
그 얼마 전에 그 중국 그 외무장관하고 그 우주군 그 사령관이 잘렸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중국의 그게 핵미사일, 핵무기하고 미사일 그 군사 기밀, 최고 군사 기밀 정보가 전부 미국 CIA한테 다 흘러가 버린 거예요. 흘러가가지고 완전히 발칵 뒤집혔다 그래요. 외신이나 이런 걸, 뉴스 같은 걸 보면. 그래서 이제 시진핑이 그냥 대노해가지고 지금 다 잘랐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뒤집어놓고 말하면 중국 내부에서조차도, 권력 계층에서조차도 그런 정보를 빼돌려가지고 미국한테 넘겨주는 정도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최고급 수준의 기밀, 군사 기밀 같은 걸. 그러니까 그건 겉으로는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굉장히 이제 영구 집권으로 이렇게 확고하게 다져진 것처럼 보이지만 반면에는 그런 그게 거기에 대한 어떤 반대, 그러니까 어떤 저항하는 그런 거랄까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후진타오보다 더 물렁한 주석이 나왔더라면 중국이 민주화로 가는 길목에 접어들었을 수도 있어요. 후진타오보다도 더 물렁한 힘이 없는 주석이 나왔더라면 이게 근데 다시 돌아가서 자꾸 이렇게 옆길로 빠지려고 하는데. 그런 기회가 끊임없이 와요. 중국이 민주화될 가능성을 이렇게 두드리는 그런 기회들이 끊임없이 와요. 대표적으로 정말로 결정적인 그런 기회가 오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까 뭐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거 말고 적어도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안에 그런 절호의 기회가 와요. 지금 시진핑이나 푸틴이 지금 70세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불로장생에 뭐 이렇게 불로초를 먹지 않는 한은 80에서 90대면 평균 수명을 다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부터 앞으로 지금 10년에서 20년 사이면은 예, 그 절대 권력이 이제 바뀐다 이거예요. 그때 어떻게 잘 이런데 뭐 서방 진영이나 이렇게 다른 그 미국이나 이런 데가 잘 그 전략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가지고 특히 러시아도 그렇지만 중국을 어떻게 민주화 방향으로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만드느냐. 그런 걸 위해서 지금 어떤 전략들을 어떤 방법들을 강구를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중국에다가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중국 내부적으로 물밑에 깔려가지고 그게 점점 힘이 이제 세력이 돼가지고 물리적으로 이렇게 평균 수명이 다 했을 때 전리 권력다가 평균 수명이 다 했을 때 중국 전체가 체제 전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느냐. 그게 가장 평화적이면서도 가장 돈 안 들고 비용 적게 들고 세계사적인 대평화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가 최근에 얼핏 그 외신에서 제가 무슨 그 토론인가에서 얼핏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한 걸 처음으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처음으로. 저는 그 연구소 보고서에 이미 예전에 보고서에다 그런 거 다 써놓은 게 있어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특히 한국 입장에서도 중국의 민주화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그 이상의 시나리오는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 많네요. 중국이 바뀐다. 그 정도로 중국이 큰 나라라는 거죠. 중국이 그 정도로 커졌다라는 거죠. 미래 아젠다를 제시하시는 분은 소장국이 많이 있겠죠. 많이 있죠. 근데 몰라서 그렇죠. 또는 아까 말한 처음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자료나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못 봐서 몰라서 이제 무지해서 할 수도 있죠. 근데 적어도 저같이 이제 연구를 전문 직업으로 하는 평생을 해온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거 좀 리서치 하면은 적어도 걸려 올라와야 되는데 한두 번 정도는 걸러 올라와야 되는데 본 적이 없다 이게. 그러니까 미국의 싱크탱크들도 전부 이제 어떻게 중국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뭐 여기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대응을 해야 되냐 압박을 해야 되느냐 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이야기 태반이에요. 그다음에 전쟁 시뮬레이션은 어떻게 미국과 중국이 대만 등에서 전쟁 나서 우리 예전에 했잖아요.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것들이에요 대부분.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정치권 힘 있는 사람들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그래서 나도 그 주목을 받아서 한 자리 얻어서 해먹을 수 있고 그런 걸 함으로써 그다음에 그게 또 돈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유명세를 타기도 하고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거의 앞으로 10년에서 20년 평균 수명이다 해서 둘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사망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앉아서 쳐다보고만 있어 어떻게 되나 하고 구경만 하고 있나요? 그거야말로 바보스럽죠.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 없죠. 그런 걸 이렇게 예상을 하고서 중국과 러시아, 특히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체제 전환을 이렇게 그걸 계기로 해서 그걸 전후로 해서 체제 전환을 중국이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전략적인 방법이나 대응책들을 연구하고 이렇게 강구를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점이. 한국도 마찬가지죠. 이게 멍청하게 그냥 정말로 이렇게 또라이 나는 친중이야, 뭐 친미야, 뭐 이런 이분법 이렇게 흑백 논리로 탁 갈라가지고 저놈이 친중이야? 저놈하고는 상종을 하면 안 돼. 저놈이 친미네? 저놈이 친일파네? 저놈 이렇게 상종을 하면 저놈들 절대로 이렇게 한국의 기업들만 빼놓고는 전부 다 이미 이제 그 망조가 들어 있어요. 한국 나라는 기업들만 빼놓고. 기업들만 이렇게 글로벌한 극한 생존에서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거의 그냥 혼신의 힘을 다해서 혁신과 기술 개발에 전력 투구를 해서 버티고 있어서 지금 그 덕분에 한국이 버티고 있는 거지. 그걸 무슨 정부가 세금을 뭐 내가지고 뭐 과학기술 뭐 연구개발 자금을 막 늘리고 해가지고 그래서 기업이 그 덕을 보고 웃기는 소리예요.